자, 여러분 다 모자 쓸까요? 다시 그러면? 사진 찍으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저는 요번에 다시 이제 중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재밌는 걸 깨달았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기점을 해서 근대사 이전 사람들은 우리 이름으로 불렀잖아요. 그죠? 뭐 주원장이지 우리가 주원장 이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얘네들 발음으로. 근데 거꾸로 요새, 그러니까 야, 이게 언어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이게 창피한 건데 이거 안 찍지만, 저는 처음으로 중국 근현대사를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이제 맨 처음에 학생 데모할 때 처음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봤던 책이 사실 중국 공산당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그 시절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랑 왜 유시민 씨 청춘의 독서라는 책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제가 봤을 때 마오쩌둥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모택동이죠. 요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참 이상한 놈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월이라는 게 사람을 바꿔준다라는 거를, 이게 왜 젊었을 때 있는 책하고 나이 들어서 있는 책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린 게, 또 깜짝 놀랐던 게,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게, 유튜브를 들어가서 중국 근현대사에 대한 게 뭐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 별게 없더라고요. 사실 별게 없는데 헷갈리시잖아요, 중국 근현대사도. 그죠? 우리가 외국에, 사실 우리처럼 제가 일본사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모르듯이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많이 유튜브에도 뭐 이렇게 강의가 이제 막 요새는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경쟁 의식을 느끼죠. 저거보다 더 잘해야 될 텐데.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뭘 봤었냐면 깜짝 놀란 게, EBS에서 한 게 있어요. 부흥의 길이라고. 중국 근현대사 6편. 안 적으셔도 돼요. EBS 부흥의 길이라고 6편, 7편짜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50분짜리에서 6편, 7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걸 봐야겠다. 그래서 1편을 보고 2편쯤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야,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딱 봤더니 깜짝 놀란 게 중국 CCTV 걸 틀었더라고요. 그 중국 CCTV 거를 중국 CCTV에서 제작한 거예요, 그게. 부흥의 길을. 근데 EBS에서 그걸 그대로 방영을 했더라고요. 그럼 그 내용은 어떻겠어요? 야, 내가 옛날에 배웠던 중국 공산당사를 그대로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그대로 하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래서 이상하다. 야, 이건 무조건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게 방송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봤더니 작년 7월 했더라고요. 2017년 7월. 근데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한국 방송에서 그걸 그대로 내보낸다라는 건 사실은 좀 아웃 오브 데이트하죠. 좀 시대에 지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로 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박정희 찬양한 그거를 갖다가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틀었다고 표현해야 될까? 그대로 틀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근현대사를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소개시켜 드릴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서문이 있고요. 1840 아편전쟁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근대를 나눈다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근대가 언제부터다?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죠? 왜? 원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대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하고 시민혁명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은 쉽습니다. 1760년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터지고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나면 근대로 넘어온다. 그래서 근대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대란 말을 정확하게 씁니다. 근데 서양도 근대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가 되냐면 우리는 근세라고 그러죠. 근데 근세라는 걸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근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는 근세가 언제예요? 조선을 근세라고 그럽니다. 그죠? 고려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중세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고려는 중세라고 그러고 통일신라도 중세라고 그럽니다. 통일신라 이전엔 고대, 그러니까 논쟁이 많죠. 통일신라를 고대로 볼까 중세로 볼까. 근데 어쨌든 합의된 거는 고려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세로 봐요. 고려는 중세로 보고 그 다음에는 조선은 뭐로 보느냐? 근세로 봐요. 그죠? 근데 서양 근세란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 뭘 것 같아요? 모던, 얼리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근세는 신대륙 발견입니다. 이제 왜? 거기서부터는 중세로 보긴 어렵다라는 뜻이죠.
중세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느낌이 와요? 예. 그래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종교개혁이 터지면 근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근세의 시작은 뭐가 알렸느냐? 르네상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중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양의 전형적인 중세가 있는데 서양의 중세에서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이 터지고 근데 그 앞에 르네상스가 있었잖아요. 이게 터지고 나면 근세로 넘어왔다 그래요. 근데 이 근세에는 본격적인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대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근대가 터지려면 시민혁명하고 산업혁명이 터져야 근대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일본으로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일본은 근대가 되게 쉬워요. 뭘 근대로 보면 되겠어요, 일본은? 그렇죠. 메이주시를 보면 근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어쨌든 똑같이 왜? 모든 서양 국가도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해서 근대로 온 건 아니거든요. 서양 국가도 위로부터 혁명을 통해서 이해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혁명, 오케이? 혁명하는데 혁명이 민중들이 이렇게 해서 엎어버려. 촛불혁명은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왔지. 그걸 아래로부터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국가가 혁명을 할 수 있겠지. 그럼 그건 위로부터 혁명이라고 그래. 일본은 위로부터 한 혁명이야. 영국이나 미국은 아래로부터 한 혁명이고. 금방 이해되셨죠? 근데 유럽이라고 다 아래로부터 혁명을 한 거 아니잖아. 유럽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위로부터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근대를 붙이기가 되게 쉬운 거야. 메이주 유신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메이주 유신과 더불어서 바로 산업화가 돼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그걸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아주 이게 편한 나라예요, 근대를 붙이기가. 금방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 또 뭐가 되느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러는데 우리는 근대가 굉장히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대를.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근대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중국 근대를 어디로 볼 것이냐. 우리 근대만 해도 벌써 논란이 크잖아요. 우리 근대를 전형적인 서구식으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잡으려고 그러면은 1960년이 돼야 돼요. 4.19가 터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20세기 중반 후반에 우리가 근대로 넘어왔다. 이거는 조금 좀 어이없잖아요. 그죠? 그건 마치 등치는 이만한데 아직도 애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근대를 우리 고등학생의 친구? 중학생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죠. 배웠죠, 근현대사. 그죠? 그거 나오는 거야. 근대를 어디서부터 봐요? 그럼 우리는. 가부개혁이 왜 나와? 이게 배워놓고서. 그러니까 우리 수능식 교육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의 근대는 어디서부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논쟁이거든. 근데 가부개혁이란 이런 가부개혁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근대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개항으로 잡는 거죠. 예. 그래서 개항부터를 근대로 보는 거예요. 개항. 왜냐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밝게 볼 수가 없는 그런 근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개항이 되면 근대가 되고 왜 개항으로 보는 거예요? 자, 서구에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내생적으로 일어났다면 그죠? 동양인 우리로서는 그거를 순수하게 내생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터졌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그런 세계가 맞붙이게 되느냐? 그걸 개항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근현대사 책을 보시면 개항으로부터 책이 나오게 돼요. 그때부터. 오케이? 근데 개항을 설명하려면 대원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원군 집권부터 근현대사 책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뭐라 표현하냐? 그래서 그럼 그 앞은 뭐가 된다? 그거는 그때도 그 앞에도 그래도 이걸 말을 참 모아서 그 앞에를 근대라고 하긴 참 뭐하니까 우리 개항이 되니까 이제 근대사회가 뱃속에서부터 있었다. 그래서 근대사회의 태동이라고 교과서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중국 근대도 언제 볼 것이냐.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언제신 것 같아요, 중국 근대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도 똑같이 개항을 하는 거로 보죠. 언제 개항을 했습니까, 얘네들이? 언제 문을 열었어요, 문호를? 아편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아편전쟁부터 얘기하는 게 중국 근대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 근대를 보려면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1911년 뭐가 터져야겠습니까? 신의 혁명이 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볼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본격적인 자본주의 발전은 또 언제예요? 사실은 중국의 본격적인 자본주의 발전. 예?
언제 1978년 등쇼풍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늦어버리니까. 아니 핵무기는 갖고 있는데 근대 국가가 아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핵무기 갖고 있는 봉건국가? 이거 웃기잖아요. 말이. 굉장히 재밌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1840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서문 가시는데 중국을 이해하실 때 자, 우리가 하나도 모르신다고 잘 생각을 하시고 어떤 국가를 보시더라도 제가 일본 강의할 때도 왜 에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큰 넓은 땅에 알고 보니 에도 거기 갖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죠. 그 이유 딱 하나였어요. 지형이 그렇잖아요. 중국도 그 지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중국을 보시면은 딱 보시면 이거 다 쓸데없다는 거 금방 느끼시죠. 몽고 애들이 말 탈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쓸데없는 땅이라는 거 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초록색이 어디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국 문명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중국 문명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남쪽도 보시면 알겠지만 왜 강남이 강북보다 개발이 늦는지 이해가시죠. 여기가 훨씬 더 평야지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개발이 되고 아래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 또 평야지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죠? 여기 만주죠, 여기. 그죠? 그럼 여기 옛날에 무슨 족이 삽니까, 당연히? 네, 만주족, 여진족이 살죠. 그럼 여진족이 얘네들 쳐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돌아서 오진 않겠죠, 바보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산해관이 됩니다. 그래서 산해관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되죠. 금방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 오삼계가 명나라 때 산해관을 뭐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거꾸로 이번에 영화 히트친 영화 뭐 있습니까? 안시성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만주가 고구려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도 쳐들어오려면 요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 안시성이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 형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산 다음에는 강을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중국엔 여러 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큰 강은 여기에 흐르고 있는 무슨 강이 있겠어요? 황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래로 흐르고 있는 게 무슨 강이 되겠습니까? 양쯔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중국을 남북으로 가르는 강은 뭐죠? 야, 아니죠. 황하는 북에 있는 거고요. 양쯔는 남을 대표하는 겁니다. 가운데 흐르는 게 귤이 어디를 건넜더니 탱자가 됐다? 귤이 회수를 건넜더니 탱자가 됐다 그러죠. 오케이, 다시 그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귤이 회수를 건넜더니 탱자가 됐다는 뜻은 뭐예요? 탱자는 과일인데 아주 어이없는 과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귤이라는 것도 강남에서 강북으로 오면 바뀐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 강북에 있는 사람도 강남에 오면 한 1년 살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회수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거든요. 그래서 요 강이 회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 좀 지겨우셔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회수예요. 그래서 회수를 갖다 기점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을 가르는 겁니다. 중국.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강은 그 다음에는 요 주강이 있죠. 주강. 주장강이라고도 하고.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가시는 홍콩. 그죠? 그래서 홍콩은 이쪽에 있는 게 홍콩이고 이쪽에 있으면 마카오. 여기로 쭉 올라가면 여기 무슨 뭐 어디가 나오겠어요? 네, 꽝쪽. 그죠? 오늘 배우에서 제일 중요한 무역한. 중국이 유일하게 개항해줬던, 청나라가 유일하게 서양 사람한테 개항을 해줬던 광저우가 나오죠. 그게 이제 주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강 하류에는 홍콩하고 마카오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도시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당은 바로 요하가 있으니까 요하 이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서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부여가 있던 숭하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흑룡강, 러시아 이름으로는 아무르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원래 러시아와 어디의 경계선이다? 네, 청나라와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러시아와 청나라의 경계선을 갖다가 맺었던 조약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다 배웠던 조약인데 다 까먹어요. 우리는 아주 가볍게.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네르친스크 조약이 청나라도 제일 강하고 러시아도 제일 강할 때 맺어진 조약이에요. 저때 러시아는 뾰또르 대제고요. 저때 청나라는 강희제예요. 그래서 청나라 전성기 때와 러시아 전성기 때 맺어졌던 조약이 네르친스키 조약으로 그래서 아무르강을 기점으로 해서 청나라 러시아의 경계가 갈라졌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청나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실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지도, 우리가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리가 필요한 거예요. 도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가 이제 필요한 건데요. 옛날 이름하고 바뀌어서 그래요. 봉천이라고 들어봤죠. 봉천. 봉천. 네. 봉천이 바로 여기 있는 심양입니다. 그래서 봉천이 바로 무슨 강?
우리 알고 있었던 요하강을 갖다 기점으로 하는. 그래서 봉천은 항상 만주의 중심지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여기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반도죠? 여기는? 요동반도가 돼야 되겠죠? 예, 요동반도 끝에 있는 건 대련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반도가 되겠습니까? 산동반도. 그래서 산동반도에 가면 우리 맨날 맥주 먹죠? 무슨 맥주? 칭따오 맥주.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도시 중에서는 먼저 이건 무슨 강이 흐른다고 그랬죠? 아까? 황하강이 흐르잖아요. 그럼 원래 중국 문명은 양쯔강이 먼저입니까? 황하가 먼저입니까? 아까 보셨지만 당연히 거기가 왜 먼저인지 알겠죠. 훨씬 더 비옥한 토지거든요. 그래서 황하강에서 쭉 가다 보면 나오는 게 낙양이에요. 그리고 더 가서 나오는 게 서안. 서안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네, 시안 또는 장안. 그죠? 원래 장안이라고 하는 것. 정리되셨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낙양이나 서안도 다 옛날에는 한때 수도였겠죠. 네, 수도. 4대 수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북경, 그 다음에 남경, 그 다음에는 바로 낙양, 그 다음에 서안을 중국의 4대 수도라고 합니다. 그럼 옛날 나라들은 다 여기에다 여러분 도시를 정했겠죠. 이 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모든 강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다 장안에 있는 거예요. 자, 베이징을 수도로 가졌다. 저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베이징이 수도라는 거는 중국은 아까 토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피곤한 게 있어요. 왜? 여기가 무슨 족이 살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다 얘네들이 봤을 때 어디가 사는 것들이에요? 오랑캐. 그럼 한족은 항상 어디가 피곤해요? 오랑캐. 그럼 오랑캐랑 싸우려고 해서 도망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수도를 위에다 놔둬야 돼요? 아래에다 놔둬야 돼요? 네. 그래서 위로 못 가는 거예요, 수도가. 그럼 베이징을 수도로 뒀다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오랑캐랑 싸울 필요가 없는 나라만 둘 수 있어요. 오랑캐랑 안 싸워도 되는 나라 어디예요? 내가 오랑캐인 나라. 그래서 몽고하고 청나라가 북경일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청나라가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자신이 있어서 오랑캐 무찌를 자신이 있었던 나라. 그게 명나라. 그래서 그 나라들밖에는 저 위에다 못 놓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도 결국 저기다 놓는 바람에 금방 무너지죠. 명나라도 수도가 아래였으면 더 버텼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수도로 와보시면,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도시들 금방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당연히 이렇게 흐르는 무슨 강이 되겠습니까? 양쯔강이죠. 양쯔강은 제일 중요한 건 양쯔강 아래는 이제 상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상해는 요새 개발된 나라니까 옛날엔 중요하지 않았던 거고요. 중요한 건 당연히 이 아래 양쯔강의 하구에 있는 제일 대표적인 게 난징, 남경입니다. 우리 무슨 대학살 기억나시죠? 네, 난징 대학살. 난징 대학살 때는 난징이 수도였어요, 중국에. 그럼 우리 좀 이따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도가 함락돼서 그런 거거든요. 저기 장개석이 국민 총통일 때. 그럼 저기가 함락됐으니까 괜찮아요,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양쯔강에 있으니까 못 타고 도망가겠어요. 양쯔강 타고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옮겨간 게 우한. 저는 무한이라고 합니다만 일로 도망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게 중경, 충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니까 장개석이 도망가니까 장개석 따라서 도망간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네, 김구.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요거 그대로 따라서 도망가잖아요. 그 양쯔강 따라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나중에는 양쯔강 상류까지 가다가 여기는 먹었는데 요걸 못 먹고 패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에 있는 도시는 광주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크게 중국에 대한 이런 강과 도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역사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여러분, 역사는 당연히 역사서가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역사서를 기술하는 방법 뭐가 있다고 그래요? 편년체, 또 기전체, 그렇죠. 또 기사본말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전체는 뭐죠? 기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본기, 열전, 그 다음에는 표는 네 번째인데, 그 다음에 본기, 열전, 그 다음에 아까 5개로 구성되는 건데, 기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천의 사기가 바로 기전체입니다. 저건 정통 왕조에서 쓰는 거죠. 어떻게 역사를 서술합니까? 맨 처음에 그렇죠. 왕 이야기. 두 번째는 신하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연표로. 그 다음에 5번째는 그 식민지 국가 이야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맨날? 맨 뒤에 나와 있겠죠. 그게 기전체예요. 편년체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연도로 쓰는 거고요. 그는 사마광의 자치통감에서 처음으로 구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있어요. 기사분말체. 이야기마다 하나씩 쓰는 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 이게 기사본말체.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어요. 우리 학생도 맞출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는데요? 기사본말체로 쓴 우리나라 역사책이 뭐가 있겠어요? 이야기별로 쓴 거. 스님이 쓴 책. 삼국에 대해서. 삼국유사. 그죠? 삼국유사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삼국유사는 일마다 하나씩 뭐 그죠? 무슨 마을에 뭐 누가 살았는데 뭐 애를 갖다 파묻었더니 뭐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게 이제 기사본말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책 중에서 그럼 기전체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삼국 사기는 당연히 기전체겠죠. 정사는 다 기전체로 써야 되니까. 편년체는 뭐가 있겠어요? 네, 조선왕조실록 편년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당연히 사주기는 우리나라는 삼국사기는 기전체, 그 다음에는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 삼국유사 무슨 체? 기사본말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서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도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전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 얘기 쭉 쓰고, 그 다음에 신하 얘기도 쭉 쓰고, 무슨 애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식민지 스키다시들은 뭐 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중국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편년체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제일 쉬운 겁니다. 편년체로 한번 가보죠.